자,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쓰레기는 쓰레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옛날 말이에요. 이 쓰레기는 쓸다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못 쓰게 된 것들 얘기합니다. 따라서 쓰레기는 청소라고 하는 행위에서 나온 더러운 것,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온 불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역시 이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쓰레기 정책의 시작, 그 위생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생활 폐기물 관리에서 위생과 재활용이 가치가 충돌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예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게 2005년 1월 1일부터예요. 이제 15년이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분리배출에 다 동참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르는 위생의 문제, 미관의 문제, 청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 문제 해결하려면 지자체가 돈을 풀어야 돼요. 정신승리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돈을 풀어야 되는데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만들고 자꾸 시민들 보고 좀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가지고는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지자체가 돈을 풀기 위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돼야 되고요. 청소와 관련된 재정이 확보되려면 시민들이 돈을 더 내야 돼요. 어디에 돈을 내냐? 종량제 봉투 값을 더 올려야 돼요. 종량제 봉투 값을 더 내면서 도시 청결에 대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달라고 지자체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주민대로 돈을 내기 싫어하고 지자체는 표 떨어질까 봐서 또 종량제 봉투 가격 올리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 쓰레기라고 하는 게 뭘까? 쓰레기는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오염물질이면서 자원이에요. 이거는 다 아시고 한편으로는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보게 되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정보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면 그 종량제 봉투를 버린 사람의 여러 가지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좋아하는 마트는 어딘지 이런 정보들이 쑥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영통구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 했었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종량제 봉투에 주소와 이름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붙여있으면 지자체가 수속을 안 해가는 거죠.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왜 했겠어요? 분리배출 잘하게 하려고.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포 싹 집어넣게 되면 바로 걸리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범사업 하면서 중단됐을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단순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라고 하는 속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쓰레기도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 집 쓰레기를 뜯어가지고 히덕거릴 미친 변태놈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스토커들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별 상상들이 다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은 조금 더 쓰레기의 한 면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의 정책은 쓰레기라고 하는 물질에 전반적인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자원순환에 관련된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원순환의 기본적인 개념은 물질을 순환시키면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자, 이게 자원순환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이 자원순환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이 두 주체로 나누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재활용을 하게 되면 자원순환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재활용한 이 재생원료가 다시 생산 단계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생산자들이 재생원료를 가지고 와서 이걸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래야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산자들이 이 재생 원료를 안 쓰게 되면은 완전한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의 시대에서 생산자의 책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생산자의 책임은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할 때 성능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개런티 해주는 게 전통적인 영역에서의 소비자 책임, 생산자 책임이었어요. 근데 자원순환의 시대에서는 생산자의 책임은 이 물건이 폐기되고 난 다음에 쓰레기로 배출될 때 이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해서 순환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가 생산자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자 책임이 확대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이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확대 생산자 책임 제도라고 합니다. 영어로 Extended Produce Responsibility라고 해요. 그래서 EPR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습니다. EPR 제도는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다 EPR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산자들이 재활용 비용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재활용 비용은 누구한테 걷어서? 소비자한테 걷어서. EPR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것을 확대 생산자 책임 제도인데 우리말로는 어색하니까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소비자 책임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생산자들이 재활용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기피를 해버리게 되면 또 자원순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원순환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은 재생원료를 가지고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재활용 제품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구매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책임도 확대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대 소비자 책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들어보셨어요? 그치. 여러분의 한 달 지출 중에서 20%는 재활용 제품 구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의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개개인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확대 소비자 책임 제도는 어느 영역에 적용이 되냐면은 공공기관의 조달에 적용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를 할 때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라 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는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확대 소비자 책임 제도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생협의 강의를 갈 때에 또 얘기를 합니다. 생협은 그동안 안전한 먹거리 운동에 너무 치중한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제 생협이 결합을 하려면 생협에서 유통되는 물건들의 폭을 좀 더 다양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유기농 제품이나 안전한 먹거리를 넘어서서 조합원들에게 녹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조합원들이 녹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에도 생협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재활용은 닫힌 고리 재활용이 있고 열린 고리 재활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열린 고리를 딱 택하십니까? 열린 자세가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재활용을 얘기할 때는 닫힌 고리 재활용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닫힌 고리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같은 용도로 계속 재활용하는 것을 닫힌 고리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 순환의 반복성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열린 고리 재활용은 페트병을 녹여서 실을 쫙 뽑아내요. 섬유로 재활용하는 거예요. 원래 용도하고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섬유로 뽑아내면 이제 짧은 단섬유로 뽑아내요. 그럼 이게 솜이 돼요. 그래서 인형 같은 것에 들어갑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솜으로 뽑아내니까 한 번은 재활용이 돼요. 좋잖아요. 재활용이 되는 건데 이 솜이 인형이 쓰레기로 나올 때는 재활용이 안 돼. 다 소각해야 돼요. 물질 순환이 한 번으로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열린 고리 재활용 어때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폐기물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고 폐기물 문제가 잠깐 지연된 거죠. 그래서 폐기물 문제의 완전한 해결, 그러니까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완전한 해결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닫힌 고리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비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몇 프로가 될까요? 예? 몇 프로요? 1%요. 평소에 그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몇 프로요? 또 여기서 이렇게 구박했다고 또 수치 올라가는 거 보소 또. 우리나라 빵프로예요, 빵프로. 페트병을 제한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제한해요. 페트병을 다시 가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페트병 재활용률이 한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질적으로 보게 되면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활용을 눈에 보이는 양만 수치만 늘리는 것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실제 재활용의 질적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이 재활용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렇게 하려면 생산 단계부터 해서 우리 분리 배출 단계, 선별 단계, 재활용 단계 다 뜯어고쳐야 돼 지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건 강남의 수서역의 LH 단지인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계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퇴비가 만들어지는 아파트 텃밭이에요. 그래서 텃밭에서 비료로 사용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지역 차원에서 닫힌 고리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델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뜨고 있는 개념이 업사이클링입니다.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인가요? 수원의 농생대, 서울대 그게 농대. 6월 5일날 아마 개강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업사이클링이 뭐냐?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입니다. 물건을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다운사이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의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로 재활용하자. 이게 업사이클링이에요.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게 디자인 중심의 업사이클링인데, 디자인 중심의 업사이클링이 세계적인 선풍을 불러일으킨 것은 스위스의 프라이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생긴 두 청년 프라이탁 형제인데, 이 프라이탁 형제가 1993년에 자동차의 방수천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 가방이 몇십만 원이 팔리고 날개 돋친 듯이 팔리면서 스위스 사람들이면 한두 개는 꼭 가지고 있는 스위스 국민 가방이 되어버려요. 버려지는 자동차 방수천을 가지고 스위스 국민 가방을 만들어버리고 이게 몇십만 원에 팔려요. 이거 완전히 스위스판 뭐야? 봉이 김선달이죠.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사이클 열풍이 봅니다. 저거는 진짜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은 되는 산업이구나. 특히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디자인, 청년 창업 딱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부터 업사이클 열풍이 서서히 상륙을 해서 불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업사이클 업체 중에서 좀 유명한 업체는 모아덴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타 기업인데, 모아덴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나온 제품이 컨티뉴라고 하는 가죽 제품 브랜드예요. 이거는 뭘로 가지고 만드냐? 자동차의 시트, 가죽 시트를 가지고 만드는데, 평범한 자동차의 가죽 시트가 아니고 고급차는 가죽 시트가 천연 가죽이랍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가서 벤츠가 폐차될 때는 얼른 가서 시트를 홀라당 벗기는 거예요. 홀라당 벗겨서 이것을 싹 가봉해서 가방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급 가죽 가방이 나오는 건데, 이 사람 때문에 모아덴의 가방이 유명해졌어요. 누굴까요 이거? 예? 오, 역시 혹시 아미 출신이세요? 네, 아미가 유럽 여행을 갔는데 자기 유럽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팬들이 보고 아미가 맨 저 가방 뭐지? 예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모아낸의 컨티뉴 브랜드가 뜨기 시작한 거죠. 우리 최태원 회장님도 컨티뉴 좀 홍보하겠다고 막 들고 했는데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컨티뉴의 홍보의 1등 공신은 아미이고 최태원 회장님은 의문의 1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프라이탁 사례, 다음에 모아된 사례는 업사이클링의 성공 사례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업사이클링은 이제 디자인 중심의 업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자인 중심의 업사이클링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아니, 버려지는, 어차피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 가지고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재활용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마치 쓰레기 제로로 가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거품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 정도의 의미로 그냥 봐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상의 과도한 의미를 부여를 하면 안 됩니다. 디자인 중심의 업사이클링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수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는 힘들어요.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막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일정 극히 일부분만을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 닫힌 고리가 아니고 열린 고리 재활용이기 때문에 완전한 순환 고리를 이루긴 힘들다. 세 번째로는 이게 업사이클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 요인은 뭐냐면은 손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엄청 비싸요. 자동화 기계화가 안 되잖아요. 손으로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레기 버려지는 거 가지고 만들었다면 당연히 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000원 이상 넘어가면 지갑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코스트를 생각하면 이거는 몇만 원에 팔려야 돼요. 그래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가치 부여를 하냐면은 버려지는 걸 가지고 손으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인 거죠.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업사이클 제품은.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하는 그 개성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개성 그따위는 필요 없어. 남들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죠. 유행에 더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업사이클 제품의 가치 부여가 선진국만큼 안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업사이클 산업이 활성화되는데도 장애 요인이 있다. 서울의 새아름 플라자. 그래서 두 번째 업사이클 개념은 크래들 투 크래들, 요람에서 요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시된 개념입니다. 브라운 가르터와 맥도나우가 정의를 내린 건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업사이클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한 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줄 요약: 닫힌 고리 재활용을 하자. 에요, 그냥. 그러니까 산업계에 재생원료가 끊임없이 투입돼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재활용을 해서 이 재생원료가 산업계의 원료로서 똑같은 제품의 원료로서 계속 투입되려면 이게 퀄리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이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시스템과 재활용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진짜 전체적으로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3R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3R은 뭐예요? Reduce, Reuse, Recycling 해서 3R이잖아요. Reduce와 Reuse까지는 쓰레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줄이는 개념이에요.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을 줄이는 개념이고, 다음에 쓰레기가 배출이 되면은 배출된 쓰레기를 수리수선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넘겨버려라. 혹은 재활용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5R이라고 또 해요. R이 두 개가 더 붙은 거야. 앞에 하나 붙은 게 리퓨즈가 붙었고, 끝단에 rot이 붙었어요. rot은 썩히다 뜻이에요. 퇴비화하는 거. 리퓨즈는 뭐예요? 거절하기. 그래서 refuse, reduce, reuse, recycling, rot 이렇게 해서 5R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리퓨즈는 리유스 개념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퓨즈는 어떤 개념이냐면 리듀스를 하기 위한 실천 지침 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싫어요. 일회용품 싫어요. 막 경품 같은 거 나눠주면 막 좋다고 어유 공짜는 이게 아니라 난 필요 없는 거네 안 받아 주는 거. 그리고 막 전단지 같은 거 나눠주면 쌀쌀 맞게 싫어요. 이렇게 막 약간 싸가지 없는 소비자가 되자 뭐 이런 거. 그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잘할 수 있어야 우리가 소비의 양을 무분별한 불필요한 소비의 양을 줄여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리퓨즈를 조금 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자들이 자꾸 소비자를 꼬시잖아요. 물건 사게끔. 그러면서 멀쩡히 쓸 수 있는 것도 빨리 버리고 새 제품 사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생산자들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야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산자들의 이런 마케팅 전략에 혹하지 않고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는 당당하게 거부할 줄 아는 이런 소비자의 태도도 리퓨즈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리유스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재사용하는 걸 넘어서서 리페어 수선하는 거죠. 수리하는 거죠. 리폼 수선을 하는 거죠. 리퍼비시 업그레이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제품의 수명을 연장을 시켜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속도를 시간을 늦추자라고 하는 게 리유스가 되는 거고요. 실천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프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프리사이클링은 무료 교환 개념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갖다 놓고 남이 갖다 놓은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독산사동의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공유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그 물품 보관함 같은 건데요.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주민들이 자기가 안 쓰는 걸 갖고 와서 거기다 함에다 넣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함에다 넣은 것 중에서 자기가 괜찮다 싶은 것은 가져갑니다. 이런 게 프리사이클링 운동이에요. 무료 교환 운동. 단순하게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것처럼 중고품 매장에서 거래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순수하게 공동체 차원에서 주민들이 서로 교환하자. 이런 개념이 되겠죠. 다음 프리사이클링. 제가 발음이 구분이 안 돼요. 프리사이클링과 프리사이클링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 위에 있는 이 프리사이클링은 아예 소비 단계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자 이런 개념이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아예 포장지 없는 가게 같은 게 나오잖아요. 벌크 매장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물건을 팔 때부터 포장지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사게 되면은 포장재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소비 단계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프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랏은 이제 테비아 방식인데 이건 한국은 조금 정원이 없어서 조금 힘드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정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원에서는 그냥 테비아통 갖다 놓고 테비아를 하게 되면 이게 쓰레기 제로로 가는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웬만한 거는 썩을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쓰레기통에 테비아통에 다 집어넣으면 테비아가 돼버리니까 오염된 종이 화장실 휴지 같은 것도 우리는 종량제 봉투에 다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폐지로 못 버리잖아요. 화장실 휴지는. 근데 그거는 화장실 휴지도 테비아통에 집어넣어버리면 썩어서 퇴비가 돼버리거든요. 다음에 플라스틱 프리로 가게 되면 만약에 칫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플라스틱 칫솔을 쓰게 되는데 대나무 칫솔을 써요. 그러면 이제 솔 같은 거 딱 잘라버리고 이 나머지 대나무는 테비아통에 집어넣어버리면 테비아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쓰레기를 확 줄일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쓰레기 제로 실천 모델에서 랏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리고 꽤 중요한 수단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참 힘들어요. 아파트에서 발효흙을 가지고 퇴비 상자 운영하는 거는 해보신 분들은 괜찮대요. 편리하대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보다 집 안에서 그냥 하면 편하긴 한데 그래도 잘 확산이 안 돼요.
여러모로 또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 그러니까 환경운동 영역에서 또 대두되는 게 right to repair예요. 수리받을 수 있는 권리, 수리권.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운동이 벌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전기전자 제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런데 전기전자 제품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고장이 조금만 나버리면 바로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걸 수리를 해버리면 그냥 써도 되는 것들인데 고장이 나면은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생산자들이 수리를 못하게 교묘하게 방해를 한다. 수리를 하려면 물건을 뜯어야 되잖아요. 해체가 어렵게 만든다든지, 다음에 부품을 주지 않는다든지, 다음에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오픈을 안 시킨다든지, 뭐 이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의 물건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이 수리를 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된다. 이게 수리권 보장 운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수리권 보장 운동이 격발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애플의 아이폰의 배터리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터리 게이트. 좀 구형 아이폰을 좀 빨리 소비자들이 버리게 하려고 애플이 어떤 짓을 했냐 하면은 앱에다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를 빨리 소모시키는 기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꾸 배터리가 닳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구형 아이폰을 빨리 버리겠죠. 이게 배터리 게이트입니다. 소비자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생산자가 침해하는 거죠. 그 세활용 플라자 가면 1층에 인라이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벤츠인데 이 애들은 어떤 걸 해주냐면 충전기, 건전지죠. 충전 건전지의 셀을 교체해주는 작업,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전화로 예약하게 되면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특수한 포장재를 보내줘요. 그럼 거기다 자기 전자제품을 담아서 주면은 걔들이 그거를 싹 청소해줘요. 그러면은 건전지 자체가 기능이 새 것처럼 다시 업그레이드 돼요. 얘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요즘 무선 가전제품이 많아진 거죠. 무선 청소기처럼. 그러면 이 무선이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충전기가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충전기 성능이 떨어졌다고 제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건전지 충전기에 셀만 싹 교체를 해줘버리면 다시 새 것처럼 빵빵하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 곳곳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을 보고 물건 빨리 버리게 만드는 전략이 이게 마케팅의 고전이에요. 이거는 이미 planned obsolescen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도된 혹은 계획된 진부화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제품을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디자인, 똑같은 성능인데 디자인만 살짝 바꿔버리면 신선해 보이잖아. 내가 쓰고 있는 게 갑자기 진부해 보여. 그러니까 멀쩡히 쓸 수 있는 것도 버리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의도된 진부화의 사례로 마케팅 교과서에서, 경영학 교과서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킹이에요. 스타킹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듀폰사에서 1935년에 나일론이라고 하는 걸 개발해서 1938년에 스타킹을 출시를 합니다. 그때 여자들이, 미국 여성들이 쫙 스타킹 앞에, 가게 앞에 줄 쫙 서서 막 서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미국 여성들 사이에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스타킹 모으기 운동이 벌어져요. 이 스타킹으로 낙하산 만들 수 있거든요. 낙하산의 그 소재가 나일론이에요. 스타킹 소재도 나일론이고. 낙하산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스타킹이 엄청 질겨요. 근데 오늘날 왜 이 스타킹은 이게 올이 자주 나가냐. 잘 끊어지는 약품을 집어넣어요, 지금. 이런 사례 자꾸 들으면 정신건강에 안 좋다니까요. 이런 게 이제 생산자들의 의도된 진보화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자들의 마케팅 전략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저항을 할 거냐, 이런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